며느리의 30번째 생일이었다. 늦은 저녁 케이크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내 아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저 준호가 며느리 민서에게 건넬 선물이 따로 있나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불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손을 들어 내 뺨을 후려쳤다. 야즈작 하는 소리는 축하의 박수 소리보다 훨씬 크게 울렸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나는 뺨의 통증보다 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내 아들이,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나를 때린 것이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 옆에서 얼어붙은 며느리 민서의 눈빛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복수는 흔한 드라마 속의 치졸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을 통째로 뒤바꾸는 거대하고 통쾌한 복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날을 떠올린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건 15년 전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은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며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그 울타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 준호를 위해 살았다. 남편의 목까지 내 모든 사랑과 기대를 준호에게 쏟아부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다. 아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굳건하게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었다. 내게 준호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남편의 분신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나는 준호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나는 준호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낡은 공장을 정리하고 작은 분식집을 차려 밤낮 없이 일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준호가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다. 엄마 힘들지 않아 하고 묻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고통을 잊었다. 그렇게 준호는 잘 자라주었다.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3년 전에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민서와 결혼했다.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내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다. 준호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 분식집은 이미 정리했고 조용한 아파트에서 나는 하루를 보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준호는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 통화는 단지 의무적인 안부 확인일 뿐이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준호 너는? 네, 저녁 먹었어요. 짧고 건조한 대화는 오히려 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 며느리 민서는 처음부터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다.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다. 나는 그런 민서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겉돌기만 했다. 민서는 시어머니인 나를 어려워했고 나는 민서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반찬을 가져다 주면 민서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어색해했고 내가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면 바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준호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늘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날 며느리의 생일이었다. 나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 민서의 집으로 가져갔다. 며느리 생일이라고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한 선물과 함께였다. 하지만 민서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는데 라고 말했다. 준호는 그런 우리 둘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 하고 돌아섰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또다시 소외감을 느꼈다.
준호와 민서는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물컵만 만지작거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민서가 웃으며 준호에게 말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생일에 미역국은 꼭 끓여주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의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을 내 역할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서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의무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준호가 내게 말했다. 엄마, 민서 생일날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내 귀를 의심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나는 그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준호는 민서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아직 우리 관계를 잘 이해 못해서 그래.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삶에 이미 방해꾼이었다. 내 사랑은 그들에게 짐이었다. 나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 행복의 자리에 나는 없었다. 그 서운함과 분노가 내 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쳤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는 이제 네 아내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이제 나를.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준호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한 번의 폭력적인 순간은 나를 평생 짓눌러 왔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했다. 나는 그제서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시작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준호의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통씩 쏟아졌지만 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쓰인 문자를 보며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내 삶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멈춰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낡고 바랜 사진첩이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 남편과 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보였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부터 준호가 태어나고 함께 여행을 다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다. 지금의 내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사진첩을 넘기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결혼 전 내가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기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잊고 있었다. 나는 한때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을 돕고 준호를 키우며 내 취미와 꿈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다. 나는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다. 나는 사진 속의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남편을 잃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나는 나를 지우고 오직 엄마라는 역할만 남겼다. 아들이 독립하자 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내게 충격이었다. 동시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불꽃은 바로 나를 되찾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었다. 그날의 아들의 행동은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깨어나게 하는 충격 요법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준호의 엄마가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일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낡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준호를 키우며 쌓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벗어나야 할 과거였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를 정리해야만 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내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나는 묵은 짐들을 버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그때 준호가 며느리 민서와 함께 불쑥 찾아왔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했던 모양이었다. 준호는 울먹이는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서는 준호의 뒤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눈물로 준호를 끌어안지 않았다. 준호야, 너의 사과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겠지. 내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민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서야, 괜찮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단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에게 너무 화가 나신 건 알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나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미련 없이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준호와 민서가 내 뒤를 쫓아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이 길은 나에게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이제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짐이 가득한 작은 트럭을 타고 익숙한 도시를 떠났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준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결국 무음으로 돌려버렸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내게 아직 너무 큰 아픔이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새로운 길을 향해 운전했다. 목적지는 남편의 고향인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남편은 살아생전 늘 내게 그곳의 푸른 바다와 신선한 공기를 자랑하곤 했다. 언젠가 우리가 은퇴하면 저곳에 작은 집을 짓고 살자. 텃밭을 가꾸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말이야. 남편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바람대로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작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남편이 말했던 아름다운 풍경은 여전했지만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낡아 있었다. 관광객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나는 남편이 물려준 땅에 지어진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을 빌렸다. 낡은 창고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캔버스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창고를 청소하고 낡은 가구들을 손보며 시간을 보냈다. 망치질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나는 잊고 지냈던 행복감을 느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였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나는 문득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과 연애 시절 작은 공방에서 함께 가구를 만들던 때였다. 남편은 낡은 나무 조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좋아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늘 당신은 마법사 같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남편의 그 마법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낡은 창고를 수리하는 동안 나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교류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박 씨라고 불리는 나이 지긋한 목수 할아버지도 있었다. 박 씨 할아버지는 내가 창고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며 서울 아줌마가 참 부지런하네 하고 칭찬하셨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박 씨 할아버지에게 목공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내 진심을 느끼셨는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나는 매일같이 할아버지의 공방에 찾아가 목공 기술을 배웠다. 망치와 톱을 다루는 법나무의 결을 읽는 법을 배우며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의자와 탁자는 투박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의 공방에서 작은 벤치를 만들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지영이라는 여자였다. 지영 씨는 나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께 매일 놀러 오시는 걸 보고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지영 씨는 나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그녀는 내게 낡은 책들을 선물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지영 씨를 보며 문득 며느리 민서의 모습이 떠올랐다.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모습. 나는 그동안 민서의 그런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는구나. 우리 준호를 제대로 사랑하는 걸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지영 씨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독립적이고 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외로움을. 나는 그동안 내 방식대로만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찾은 행복을 나 스스로에게 선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자 나의 복수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은 나를 짓눌렀던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준호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연연하지 않았다.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나는 다시 내 삶에 집중했다. 나는 지영 씨의 작은 책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책방은 낡았지만 지영 씨의 손길이 닿아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책을 읽고 지영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영 씨는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 역시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그녀를 보며 나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이야기를 묻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박 씨, 할아버지와의 목공 수업도 꾸준히 이어졌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길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낡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사포로 매끄럽게 문지르며 나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소품들을 지영 씨의 책방 한쪽에 전시하기 시작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내 작품들을 보고 지영 씨는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이 소품들 덕분에 책방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식당 주인은 친절했고 나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과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예전 같았으면 준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다. 엄마, 그냥 편히 쉬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간섭이 없었다.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은 내게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어느 날 지영 씨의 책방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와 마을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화가였다. 그는 나를 보고는 어머님,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냄새가 나요 라며 웃었다. 나는 그의 말에 당황하면서도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민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화가는 매일같이 책방에 들러 그림을 그렸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 보였고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이야기를 묻지 않는 채 함께 있는 시간들을 즐겼다. 나는 그에게 내가 만든 나무컵을 선물했고 그는 내게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스케치북을 선물했다. 그의 그림 속 나는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슬픔과 외로움에 찌든 나이든 여자였는데 그의 그림 속 나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철 씨는 내게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일깨워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우리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안정을 주는 존재였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존중했다. 한편 준획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점차 뜸해졌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전화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다시 평화를 찾아가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없어도 그들은 잘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복수의 진정한 의미였다. 나는 이제 그들의 삶이 아닌 내 삶의 행복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삶이 궤도에 오르자 나는 잊고 지냈던 나만의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지영 씨의 책방에 모여 마을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젊은 시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면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민철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내 삶에 깊은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가끔씩 나를 위해 작은 풍경화를 그려주거나 내가 만든 나무 소품들을 보며 어머님 손은 정말 마법 같아요 라고 칭찬해주곤 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우리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봐주고 보듬어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준호의 엄마가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삶에 익숙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어머니가 아닌 이모님이나 여사님으로 불렀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가 내게는 엄청난 자유를 선사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준호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다. 민서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준호 씨가 저랑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안 받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너무 무서워요.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외로운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동안 민서를 늘 아들을 빼앗아간 얄미운 며느리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녀 역시 나처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와의 어색한 관계,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그녀 역시 얼마나 힘겨웠을까.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두려움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나는 내 삶을 찾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는데 다시 그들의 문제에 얽히는 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민철 씨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님,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나는 다음 날 아침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준호는 지금 당장 찾지 않아도 돼. 너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따뜻했다. 민서는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네 어머니,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닌 딸과 같은 애틋함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복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극복하여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되찾는 동시에 그들의 삶까지 구원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민서가 오는 길을 기다리며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민서가 도착한 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민서는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받는 법을 몰랐어요. 늘 제 성적과 성취만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러웠어요. 왠지 모르게 어머니가 절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저 사랑을 주었을 뿐인데 그녀는 그 사랑을 평가로 받아들였다니. 어머니가 준호 씨에게 쏟는 사랑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 어머니를 밀어냈나 봐요. 제가 질투했던 걸지도 몰라요. 준호 씨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민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마음이 아파왔다. 나는 그동안 내 아픔만 생각하고 민서의 아픔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구나.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고된 삶을 살아온 젊은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나처럼 사랑을 갈망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야, 괜찮다.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나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오직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겪었던 외로움,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좌절감까지. 그리고 민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준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갈등과 상처를 모두 이야기했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두 명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여자로서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민서는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창고를 보며 놀라워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용기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만든 나무 소품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 스스로의 존재를 찾았지. 너도 해봐. 네가 좋아하는 일. 그날 밤 민서는 내 곁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껍질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하고 여린 소녀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며느리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내 딸처럼 마음으로 안아줄 것이다. 며칠 후 민서는 준호에게 연락을 했다. 준호는 민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민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그는 내가 있는 곳에서 민서와 마주하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준호의 눈물을 보며 복수심이 아닌 깊은 연민을 느꼈다. 내 아들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나약하고 외로운 한 사람이었다. 준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날의 잘못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내가 느꼈을 외로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단다. 다만 너의 행복을 위해 엄마가 너를 떠난 것이었음을 알아주렴. 내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뿐만 아니라 이해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모닥불 앞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그동안의 마음속 응어리를 모두 털어놓았다. 엄마가 떠나신 후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고 엄마가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서와는 더 많이 싸웠어요. 민서에게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엄마와 민서 두 사람 모두 제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서는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다. 자기야, 나도 미안해.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했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 민서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니 민서야, 네 탓이 아니야. 내가 엄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어. 나는 그저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도망쳤을 뿐이야.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바라던 복수가 바로 이것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증인이 되었다. 다음 날 나는 준호와 민서를 데리고 박씨 할아버지의 공방에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서울 아들내미가 잘생겼네 라며 환하게 웃어주셨다. 나는 준호에게 망치와 나무 조각을 건네며 말했다. 준호야, 이제부터 엄마와 함께 이 작은 의자를 만들어보자. 네가 만든 의자에 앉아 엄마와 민서와 함께 바다를 보며 이야기 나누고 싶구나. 준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망치질을 시작했다. 나는 준호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망치를 잡는 법, 나무의 결을 다듬는 법, 못을 박는 법. 준호는 서툴렀지만 나를 따라 열심히 만들었다. 민서도 옆에서 거들며 함께했다. 우리 셋은 그 작은 의자를 함께 만들며 지난날의 오해와 갈등을 조금씩 잊어갔다. 나무를 다듬는 소리, 망치질 소리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렸다. 며칠 후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작은 나무 의자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다.
해질녘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준호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야, 민서야, 너희는 이 의자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누군가 흔들릴 때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렴.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의 짐이 아닌 너희의 인생을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게. 준호와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눈물에서 더 이상 미안함이 아닌 감사함과 진정한 이해를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생의 외로움을 모두 씻어내는 듯한 따뜻하고 평화로운 행복을 느꼈다. 내 복수는 성공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었다. 준호와 민서가 서울로 돌아간 후 나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였다.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는 준호의 전화는 더 이상 의무적인 안부 확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조언을 건넸다. 민서와는 매주 한두 번씩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내가 만든 나무 소품들을 가져다 놓았고 손님들이 예쁘다며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지영 씨의 책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민철 씨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붓과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그림을 한 점 그려드리고 싶어서요. 이곳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계신 모습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나는 오랜만에 쑥스러움을 느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시선은 잊고 지낸 지 오래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해가 지는 바닷가,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민철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내내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화가가 되기까지의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외로웠던 순간들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완성된 그림을 내게 건넸다. 그림 속에 나는 바닷가의 노을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철 씨,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말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항상 아름다우셨어요. 다만 잠시 잊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남편의 아내로 준호의 엄마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라는 이름으로 내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민철 씨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는 다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직접 쓴 편지였다. 엄마, 저는 엄마에게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집을 떠나신 후 저는 비로소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저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엄마, 이제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세요. 저희는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선택한 복수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길을 택했다. 나는 민철 씨와 함께 내가 만든 나무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준호와 민서가 서울로 돌아간 후 나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였다.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는 준호의 전화는 더 이상 의무적인 안부 확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조언을 건넸다. 민서와는 매주 한두 번씩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내가 만든 나무 소품들을 가져다 놓았고 손님들이 예쁘다며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지영 씨의 책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민철 씨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붓과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그림을 한 점 그려드리고 싶어서요. 이곳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계신 모습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나는 오랜만에 쑥스러움을 느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시선은 잊고 지낸 지 오래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해가 지는 바닷가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민철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내내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화가가 되기까지의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외로웠던 순간들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완성된 그림을 내게 건넸다. 그림 속에 나는 바닷가의 노을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철 씨,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말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항상 아름다우셨어요. 다만 잠시 잊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남편의 아내로 준호의 엄마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라는 이름으로 내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민철 씨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는 다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직접 쓴 편지였다. 엄마, 저는 엄마에게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집을 떠나신 후 저는 비로소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저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엄마, 이제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세요. 저희는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선택한 복수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길을 택했다. 나는 민철 씨와 함께 내가 만든 나무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준호와 민서가 서울로 돌아간 후 나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였다.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는 준호의 전화는 더 이상 의무적인 안부 확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조언을 건넸다. 민서와는 매주 한두 번씩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내가 만든 나무 소품들을 가져다 놓았고 손님들이 예쁘다며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지영 씨의 책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민철 씨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붓과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그림을 한 점 그려드리고 싶어서요. 이곳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계신 모습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나는 오랜만에 쑥스러움을 느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시선은 잊고 지낸 지 오래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해가 지는 바닷가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민철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내내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화가가 되기까지의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외로웠던 순간들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완성된 그림을 내게 건넸다. 그림 속에 나는 바닷가의 노을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철 씨,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말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항상 아름다우셨어요. 다만 잠시 잊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남편의 아내로 준호의 엄마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라는 이름으로 내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민철 씨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는 다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직접 쓴 편지였다. 엄마, 저는 엄마에게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집을 떠나신 후 저는 비로소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저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엄마, 이제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세요. 저희는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선택한 복수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길을 택했다. 나는 민철 씨와 함께 내가 만든 나무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